곳곳에 이렇게 태양광들이 논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진보당 논산시위원회에서 이런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가 어떻게 제대로 잘 농촌 지역에서 특히 잘 사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대한 에너지의 그 어떤 방법들로 농촌을 파괴하지 않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태병성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병성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면서 환경운동가이시고 생태교육가이시고 기자이면서 사진작가이십니다.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1인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환경재단의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의 2회 선정되셨고요. 2008년 교보 생명환경문화상 환경운동부문 대상을 받으셨고 2011년 언론인권 특별공로상, 그리고 2년 연속 오마이뉴스 올해의 기자상, 2016년 한우물상, 2019년 환경시민상 등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서도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그리고 강은 살아있다, 1급 경고 쓰레기 대란이 온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등의 저서들을 발간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큰 박수로 저희 최병성 목사님 모시고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또 바꾸기도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오늘 이렇게 여기 모인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적은 수가 아니라 지금 벌써 이만큼이면 어마어마한 군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어디서 왔죠? 옥천에서 달려왔습니다. 옥천에서 지금 태양광 문제 토론회를 하나 하고 한참을 달려왔는데 오늘 정말 덥네요. 한여름 날씨, 에어컨 안 켰더니 정신이 푹 빠져나온 것 같은데 지금 서천에도 오셨고 논산 여기도 오고 전국이 태양광으로 정말 끔찍하죠. 태양광, 풍력, 산에는 풍력, 능선에는 태양광, 그다음에 논과 밭에도 태양광, 그다음에 앞바다에는 또 풍력. 이건 온 나라를 정말 태양광과 풍력으로 뒤덮는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죠.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에게도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이거는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국토 파괴의 범죄에 불과해요. 그리고 국토를 지금 수만 년, 정말 수천 년 동안 우리 역사를 통해 잘 보존해온 대한민국 국토를 대기업의 먹거리로 넘겨주는, 이건 정말 미래를 대기업에, 지금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누구예요? 대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그 대기업의 공장에는, 지붕에는 태양광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대기업에게 먹고 돈벌이를 위해 국토를, 농지를 넘겨주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끔찍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조용해. 그리고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씨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그때도 열심히 다녔죠. 여기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반대를 했죠. 근데 태양광에 있어서는, 이 풍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의원으로 간 그 환경단체에 있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 원전만 아니면 돼, 이런 논리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정말 얼뜨기들이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이죠. 원전만 아니면 온 산의 풍력을, 온 산의 태양광을, 온 농가 밭에 태양광을 깔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그제까지보다 춥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름 난방, 여름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지난주에는. 근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시 겨울 옷을 입었어요. 오늘 지금 더 덥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갑자기 이렇게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요. 올 여름은 얼마나 더 더울까요? 벌써 4월에 오늘 같은 폭염이면 정말 대단할 텐데요. 지구가 빙하들이 녹아나고 있죠. 그건 바로 우리에게 위기를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 정한 2020년 파이브 리스크는 다 전부 다 기후와 환경 이슈라는 거죠. 기상이변, 기후위기, 자연재해, 생물멸종, 환경 파괴, 전부 환경에 관한. 이제 기후 이상을 넘어서 기후 위기. 근데 기후 위기를 통해서 기후 재난의 시대가 됐다.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구가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세계는 기후변화 문제를 인류의 생존이 달리는 문제로 보고 있다. 탈타소 사회로 가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고 가야만 하죠. 그러면 전 세계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를 보면 거의 한 80%입니다. 사용하는 전기의 한 80% 정도를 벌써 신재생 에너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할까요?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인데요. 일본이 하늘색 여기 있습니다. 20%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나 지금 될까요? 2020년제 딱 여기 보면 10% 이하 6.5% 정도예요. OECD국에서 거의 꼴찌죠. 늦었죠. 늦어도 한참 늦었죠. 일본은 이미 20%를 달성해 있는데 우리는 2030년 그래서 보면 2030년 지금 현재 6.5%에서 2030년에 20%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굉장히 시급해.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이 20% 정말 달성할까? 자, 이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기에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바로 여기 한 단어에 모든 게 숨어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대자본. 재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그림이들이란 재벌들의 먹거리로 국토 환경을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이 됐으면 밑에 장관들이든 밑에 관계부처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거의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옳고 그름을 몰라. 국토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가고 있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25번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그리고 단 5년 만에 무너진 5년도 안 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어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요. 저는 최순실을 뽑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수를 무너뜨리죠. 조선 500년 역사에도 누구도 못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한 보수를 개미했어요. 양분됐던 것들을 완전 무너뜨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를 무너진 보수를 단 몇 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무능으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죠. 근데 바로 그 문제가 다른 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천 년 이어진 국토적 환경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양광은 끝없는 쪼개기로 불법이죠. 오늘도 같은 옥천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쪼개기. 끝없는 쪼개기로 주민들은 소송에 걸려 있죠. 고발당하고 소송 들어오고 이런 흔치가 현실들, 슬픈 현실들이 있죠. 산지에 태양광 그동안 이렇게 미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지 태양광을 강화시켜서 달라졌다. 이명박 박근혜 때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잘 보시죠. 2012, 2013, 2014, 2015, 2016년까지 산지 태양광의 허가예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합니다. 2018년 6월인가 이 정도예요.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서야 들어간 건데 그렇군요. 뒤늦게 아무 기준 없이 아무 대책 없이 태양광을 장려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어마어마한 이 태양광 산지 훼손이 벌어졌죠. 뒤늦게 기준 강화했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니까 이 강화 시절 앞두고
허가 접수가 무지 많이 미뤄졌어요. 그게 2019년, 2020년 지금까지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작년만 했어요. 이제 산지는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이제 산지에서 어디를 농촌으로 내려오죠. 농지로. 농지도 마찬가지. 아무 대책 없어요. 아무 개념 없이 농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슬픔인데요.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산지 강화되니까 농지를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될까요? 농촌의 경과,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보면 농지 전용 면적이 2010년 500헥타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017년 1,400, 그다음에 2018년 무려 3,670헥타르가 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지뿐만이 아니라 농촌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졌죠. 근데 이거는 이제 껌값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어마어마한 면적의 대규모 농지 전용들이 벌어지고 있죠. 신안 앞바다에 완전히 그냥 깔아버리고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들의 태양광, 농촌의 경관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촌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농촌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자. 농촌이란 미래 발전. 그동안 땅이 있어야 그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야 농촌이 앞으로 10년, 20년인데 어떻게 발전한가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땅들을 전부 태양광을 덮으면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농촌의 미래를 그대로 잠식해버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죠. 도시의 전기를 공급을 위한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죠. 농림축산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따라 2030년 20% 3020 계획 따라 농촌지역 목표 달성을 얼마까지? 2020년 3.3GW, 2030년 10GW 달성. 바로 2030년 농촌에서 얼마 10GW라는 걸 달성을 위해서 이 농림부 할당량이 10GW를 달성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 그래서 민주당이 그다음 해오는 것이 계속 농지법 개정, 농업진흥 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건축물 확대. 이전까지는 2015년 건축물까지 지붕에만 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건축물이든 다 가능하도록. 그래서 껍데기 축사, 버섯사, 곤충사,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지붕의 태양광은 렉이 더 많이 주니까 그런 아주 불법이 판치도록 내비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걸 민주당이 계속 해왔죠. 그 다음에 또 농지법 개정해서 이전까지는 염해 피해가 있는 간척지 같은 경우 태양광이 가능했습니다. 염해가 있으면. 근데 그것이 8년이었어요. 태양광. 그래서 7년까지는 또 태양광을 가능하고 8년 뒤에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8년만 운영해서는 태양광 본전을 건지지 못하니까 염해가 피해가 있는 곳에 태양광이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지만 본전을 건지지 못하니까 사실은 태양광을 안 해왔죠. 그런데 그 8년을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20년으로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해 간척지에 염해 피해가 있는 곳은 그 태양광이 할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규모 간척지들이 태양광이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슬픈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가 전남 영암 나주시입니다. 여기가 영암군 시종면, 그다음에 이 건너편이 무안군 일로예요. 일로면. 이게 다 지금 여기 70만 평, 여기 30만 평, 여기 일로면에도 전부 태양광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죠. 여기가 무안 도끼리 간척지입니다. 여기가 70만 평입니다. 이렇게 옛날 갯골 그대로잖아요. 여기에 덮으려고 하죠. 완도에. 이 완도 저 땅끝까지. 아니 전기가 필요한 도심에 전기를 왜냐고 완도에 왜 땅끝에 할까요? 여기 완도 여기 50만 평도 다 태양광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산강의 한반도 지형이죠. 한반도 지형 요 주변으로 다 이제 들어오는데요. 바로 아까 여기 나주 동강면 70만 평, 일로 시종면, 아까 또 여기 한반도 지형이죠. 요 뒤에 영암, 삼호읍, 미안면 무려 500만 평. 나중에 이런 거 다 덮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삼호, 미양 여기 다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염해 측정을 또 염해 측정 염해 피해도 기준을 바꿔놨는데요. 보면 또 60cm를 깊이를 잽니다. 염해 피해를.
그런데 벼 뿌리가 얼마나 깊어질까요? 벼 뿌리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풀면 되잖아요. 그동안 30년 동안 이게 그 한척지가 만들어진 한 30년 됐죠. 30년 동안 민물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벼 뿌리 있는 만큼만. 근데 얼마나 재봤습니다. 팠어요. 한 10cm도 안 되더라고요. 실뿌리 잘린 거 해봐야 20cm까지도 안 되겠죠. 근데 왜 60cm를 파요? 60cm는 그동안 민물이 안 내려갔으니까 갯벌에 수분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60cm를 파면 그냥 어떤 땅도 아까 나주 같은 경우는 정말 쌀이 좋은 쌀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단톡지가 전부 다 염해 농경지로 다 판명이 날 수 있죠. 이런 꼼수가 문재인과 민주당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소중한 땅을 우리가 왜 재벌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넘겨줘야 할까라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누군지 아시죠? 하루는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아니 텔레비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있는데 많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 목소리라고요. 얼른 나가봐요. 정말 맞더라고요. 아내가 틀어놨어요. KBS 명년말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태양광을 세우면 농산물 소출이 줄어든다고요? 아닙니다. 농지 훼손이 없는 영농 태양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영농 태양광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제 실험 단계예요. 어디서 시험하고 있느라고 실직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죠. 그럼 영농 태양광은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영농 태양광 협회에서 만든 건데요. 90kW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설치비가 여기 영농형, 그다음에 일반 농지형, 그다음에 지붕 건축물 지붕형입니다. 설치비가 650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1억 8천, 그다음에 350평, 지붕은 200평이면 필요하고, 매출액도 지붕이 제일 많죠. 수익도 제일 지붕 많습니다. 제일 영농 태양이 낮아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영농 태양광.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땅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땅에 농사도 짓고 태양광 간격을 넓혀서 전기를 생산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눈을 감고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겠죠. 현재 대부분의 모든 태양광, 그다음에 간접지 태양광은 모두 100%가 영농 태양광이 아닙니다. 모두 다 태양광을 필요 없는 이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영농 태양광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임차농이 70%까지 있죠.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인데요. 영농 태양광 임차농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나주시 동남면에서 토지 승낙 사용 수납서를 받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여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토지 임대료 1년 평당 6,000원을 주겠답니다. 20년 일괄 선진급 평당 3,500원을 먼저 주겠대요. 20년치를. 그동안 농민들이 여기 와서 다시겠죠. 평당 1,000원을 주고 임대해 왔어요. 그런데 평당 토지주가 1,000원을 받아왔는데 평당 태양광을 하는 사업자들이 6,000원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땅을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1,000원을 주는 사람에게 빌려주겠어요? 6,000원을 또 20년치를 먼저 선납하는 사람을 주겠어요? 6,000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땅 빌려서 농사 짓던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갈 곳 없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때도 이렇게 전국을 다녔습니다. 4대강 현장을 수없이 돌아다녔고 사진을 찍었고 조사했고 2권의 책을 썼고 기사도 많이 썼죠. 강연도 300회 넘는 4대강 사업 강연을 했습니다. 아마 4대강 사업으로 대해서 강연을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이 없죠. 누구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의 4대강 사업보다 문재인의 그린뉴딜이 더 큰 국토 파괴고 환경 범죄라는 겁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때 강변에 농사 짓던 그 사람들, 강변 농지는 자기 땅도 아니죠. 그냥 점유해서 농사 짓던 사람 농민들이에요. 근데 그 농민들이 농토 4대강 정비한다는 데서 쫓겨났어요.
4대양 사업에 쫓겨난 농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문재인의 그린뉴딜에서 3토를 쫓겨난 농민들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4대양 사업은 강에만 파괴되어 있죠. 그런데 문재인의 그린뉴딜은 강, 산, 바다, 농경지, 그다음에 전국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수도 어마어마해, 면적도 어마어마해, 더 넓어요. 더 문제는 강은 수문만 열면 살아나요. 강의 생태계는 강물이 흐르면 바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산림 생태계는 회복력이 느려요.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이 침묵할까요? 놀라운 건 4대양을 많이 반대하던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요새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태양광 사업자들로 들어가 있어요. 원전을 반대하던 환경단체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풍력 태양광 사업자들하고 같이 놀아라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풍력을 깔아야 된다고 헛소리 떠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자기들의 대표가 자기 단체에 있던 대표들이 국회에 가서 풍력을 찬성하고 태양광을 찬성하고 태양광 사업자로 가 있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좀 슬프죠. 이렇게 평당 6,000원을 매년 선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완도입니다. 여기 보면 온 현수막대로 묘목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기인데요. 누구를 위한 외지 태양광인가? 외지인 소유 76%, 원주민 소유 24%.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게 뻔한 거죠. 저는 문재인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싶어요.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매국행위다. 지난 3월 초에 전라남도 도의회에서 전남 연대에서 회의가 한번 열렸습니다. 갔더니 할아버지가 한 분 일어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안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오셨던데요. 정말 아주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식량이 부족해. 전기가 부족하면 살아갈 수 있지만 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 중요한 거는 전기 부족이 아니라 식량 부족이죠. 그래서 식량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다면 농지를 잘 보존해 놔야 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첫 번째 사명이다. 지금도 다양한 사업의 이름으로 농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태양광으로 한번 덮어버린다. 20년만 하고 끝날까요? 여기에 콘크리트 쳐박은 다음에 그 태양광 사업자들의 건물이 됩니다. 20년만을 그들이 끝낼까요? 끝내지 않습니다. 복구 안 하고 소송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나갈 겁니다. 한번 시설물을 박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권리가 인정이 돼요. 이 양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풍력으로 오히려 산림이 훼손된다고요? 오히려 풍력 발전으로 산림이 훼손된대요. 이런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텔레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양입니다. 경남 영양 어마어마합니다. 송전탑이 다 끝없이 이어지죠. 송전탑이 풍력으로 해서 산림이 다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산 정상에 날아갑니다. 여기 서천, 그 다음에 논산, 이쪽에는 높은 산이 별로 없죠. 여기 이쪽에는 풍력이 그렇게 크게 들어올지는 않겠죠. 대신 바다에 들어오겠죠. 앞바다에 신안, 당진, 그 다음에 그쪽으로 좀 해안으로 아마 해상 풍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 몰랐어요. 여기 이만큼 이미 88년 있는데 또 다른 산에 깔겠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가봤어요.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네 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나중에 무섭더라고요. 거의 정상 부분 올라갔을 때는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겁이 날 만큼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풍력을 15개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이런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풍력이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일까? KI
국무총리실사나 환경정책연구소에서 하는 해상 육상 풍력의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육상 풍력이 입지하는 고지대 능선부는 식생이 우수하고 산림 생태가 잘 보존된 곳이다. 그런데 아주 요 말이 핵심이에요. 이건 해외 이야기입니다. 구릉지 및 평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형해순이 적은 지역에 풍력계가 설치되는 외국과 달리. 그러니까 외국은 어떻게 설치돼요? 바람이 늘 일정해요. 바람이 많아요. 대륙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평지에 그다음에 낮은 구릉에 이 풍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바람을 찾아 어디로 가나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는 대간, 정맥, 기맥, 정맥 등으로 입지하게 되죠. 바람을 찾아서 생태 보존, 생태가 아주 좋은 곳이라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사냥이 뛰어노는 곳, 담비가 뛰어노는 곳이죠. 여기 또 다른 보고서, K의 보고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상풍력 발전 선도과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다 감추잖아요. 이 차이점을 감춰놓고 무조건 바람만 있으면 된다고 상대를 붙여놔요. 한 전문가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나라 육상풍력 문제 많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요? 했더니 외국은 바람이 늘 일정하대요. 그래서 이게 날개가 3개의 날개에 일정하게 바람이 걸리니까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산에는 바람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앞에서 불었다, 옆에서 불었다, 뒤에서 불었다, 위에서 불었다, 아래서 위로 불어요. 날개 3개의 바람이 고르게 걸려야 되는데 바람이 지금 어디로 돌돌이 나오지만 우리는 10%, 20%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의 보고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양희원영이라는 그 바로 국회의원이 늘 이번에도 영양의 풍력 작년 국정감사 때 환경영향 평가가 통과되게끔 그 양반이 앞서 압력을 넣었죠. 그게 그 국정감사 때 뭐라고 했냐면 탄소, 바로 이 탄소였습니다. 풍력이 탄소 저감 효과가 산림보다 더 많죠. 이러면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런데 KA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환경영향평가에서 풍력 발전으로 인한 과다한 산림 생태 개선의 영향을 단순히 대체 산림 미성을 한 온실가스 감축량만 가지고 비교한다는. 그래서 해설의 정당성을 추정합니다. 탄소량만 가지고. 그런데 산림이란 생태계 보존 가치를 비롯한 수온의 함양, 대기 정화, 소사지출 방지에 휴식, 공간기능, 생탄 상태 방지에 서식기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탄소만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 요새 또 신경 쓴 게 있죠. 산림청에서 제가 조만간 어떤 조사해서 지금 한번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30억 그루를 새로 심겠다. 그러면 30억 그루를 새로 심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산의 나무를 베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다니다 보면 곳곳에 산림들이 다 걸쳐된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30억 그루 심겠다. 근데 간과한 게 있습니다. 탄소만이 아니에요. 왜 숲을 탄소만으로 비교해서 그래요? 나무가 30년 이상 되면 나무가 늙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를 심어야 된대. 이 논리가 뭐가 안 맞을까? 숲의 다양성. 나비 같은 경우 식초가 다 달라요. 먹는 잎사귀가 다 달라요. 나무가 다양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다 통일시킨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나무 기둥은 뭘까요? 이 나무 기둥은 탄소 덩어리예요. 그러면 벌목해서 새 어린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목해서 그 벌목한 나무들은 어디로 갈까요? 전부 다 화력발전소 가져가요. 근데 나무 기둥은 전부 뭐예요? 탄소 덩어리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무가요? 물에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죠.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잎사귀에서 뭘 빨아들였어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였죠. 산소는 내보내고 몸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무 기둥은 탄소 덩어리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탄소를 자기 몸에 안고 있지만, 자, 그것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탄소를 다시 배출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나무를 태우면 나무에 가지고 있던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다시 배출된다는 거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그러면서 마치 새 나무만 심으면 된다고요? 지금 당장 기후위기인데요. 지금 당장 이 어린 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자라서 언제 저기 하고 지금 그걸 태워서 배출되는 탄소는 왜 얘기 안 하고? 대통령이란 자가 이 심각한 국토환경 파괴 속에 어떻게 그 밑에 똘마니들의 돈벌이에
나무 팔아먹는 이 돈벌이 침묵 알지 못하고 완전히 정말 그럼 숲엔 청들 어린 나무만 있어야 되나요? 큰 나무들 보기 좋은 외국의 그 멋진 나무 그 숲은 왜 우리는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탄소만 된다면?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상풍력에 대해서 보고서입니다. 산림생태 개선이 심각하다. 육상풍력은 고지대 생성물 식생이 우수하고 산림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어 지속가능 측면에서 행렬이 보호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생태축 훼손, 절성토에 따른 지형훼손, 토사 유출이 피해 심각하다. 여러분 이 풍력 발전기의 날개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기서 여기보다 더 길어요. 50m예요. 날개 하나 길이가. 이 기둥은 80m입니다. 기둥이 80m고 날개가 3개인데 날개 하나의 길이가 50m야. 그러면 그 긴 날개를 산 꼭대기까지 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세면 산 높은 정상이다. 이런 낮은 산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동세가 얼마나 배우기 얼마나 심각해요. 그걸 다 깎고 올라가야 돼요. 도로가. 육상풍력은 풍력 발전기만 세우는 게 아니라 관리 위해서 관리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로 인한 수많은 지형 개선이 돼요.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죠. 또 다른 계속 이어져 갑니다. 지형 영향, 지형 개선에 대한 이슈가 작은 외국 것 아니에요. 외국은 그냥 평지에 낮은 구릉이에요. 바람이 나니까.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 풍력 발전기가 지형 개선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다 감추고 우리는 다 꼭대기다 하죠. 진입도로 계곡부가 지나서 하천 생태계 파괴하죠.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경관 훼손 심각하죠. 소음, 저주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 이명, 수면장애, 풍력파괴 신드롬이 있습니다. 와,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끼리끼리 돌아가는 소리가 기분이 더럽게 나빠. 오래 가봤는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제 하나의 베어링이 정말 이만하대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이 청년들이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80m에서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 완전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예 안 다닌다니까. 근데 이거 이제 하루 한쪽에 바람에 있으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필요해요. 윤활유가 필요해요. 그 하나의 1년 이 풍력발전기 하나가 사용하는 1년 그 윤활유가 얼마? 몇 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그게 다 어떻게 될까요? 휘발돼요. 심지어 곳곳에 풍력발전기가 시꺼매. 유출돼가지고 그 줄줄줄 흘러. 이 터빈 날개와 기둥이 시꺼면 발전기가 곳곳에 있어요. 그 주변에 그 기름 휘발로 인한 환경 오염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2017년 5월 국토부가 대한민국 국토 경관 헌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 경관 헌장, 국토를 가치 있게, 국민을 행복하게, 미래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산, 강, 바다와 섬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국토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정신과 문화의 뿌리다. 우리의 국토 경관은 정말 우리의 뿌리예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고유한 역사를 가진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국토 경관을 만들어왔다. 근데 태양광은 풍력은 바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 문화와 경관들을 도시를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토 경관은 모두가 잘 지켜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될 공공의 자산이다. 우리는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태양광이, 풍력이 잘못인 이유는 바로 이 경관 헌장 하나 속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무 개념 없잖아요. 오직 전기 생산만 한다면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 물려줄 공공자산인 국토경관을 농촌 태양광 풍력이 파괴하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경관을 파괴하는 국토파괴 범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과 현실을 봤으면 이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죠. 기후 대응의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일까? 한번 방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주택용 전기입니다. 주택용 전기, 상업용 전기,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소비를 대구로 잡았을 때
산업용 전기가 53.8%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전기가 32.7% 차지하고 있고요. 가정용, 주택용 전기가 13.5%예요. 산업용과 상업용을 더하면 그게 얼마인가요? 86.4%예요. 대부분 요소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택에서 아무리 전기를 절약해봐야 큰 효과가 없어요. 전기 절약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전기 절약을 하면 아까 2030년 몇 프로예요? 20%예요. 2030년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뒤덮어서 얼마를 달성해? 20%. 그런데 여기만 절약해도 더 많은 전기 달성을 할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해 쉬워요. 근데 안 하는 부분인데 이따 또 나오는 이야기하죠. 자, 우리나라 전기를 소비에 많이 하는 1위에서 20위 기업이 쭉 있습니다. 1위 현대전자, 13위, 18위 한번 찾아봤어요. 현대제철, 당진 현대제철 전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요? 원전 1기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왜? 전 세계에서 고철을 수입해와요. 고철을 녹이는 용광로가 전기예요. 전기로. 전기값이 싸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현대제철 지붕이 한번 보시죠. 인천 현대제철인데요. 태양광이 한 장도 없어요. 태양광이. 그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정말 양심 없는 기업이죠. 동체가 태양광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제철 태양광 하나도 없어요. 여기 동부제철 태양광 한 장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현실들이 가능할까요? 이러면서 계속 싼 전기만 이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암에 걸렸어요. 내 몸에 암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암덩이를 먼저 제거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그런데 암 환자에게 암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영양제만 준다면 어떻게 됐어요? 더 암이만 퍼지겠죠. 우리나라 지금 대책이 바로 그거잖아요. 전기 소비를 기업이 많이 해.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기값을 현실화하고 가게들 지붕에 자가전기를 의무화해야죠. 그러면 전기 소비를 자기들이 줄일 것이고 자가전기를 통해 전기를 줄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가면 지금처럼 미친듯이 농촌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러면 농촌만 파괴해서 다시 농촌을 희생해서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 미친거죠. 아니 이거 아까 있잖아요. 우리가 쓴 전기는 이거예요. 농촌을 희생해서 만든 전기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쓰기 위한.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광명시에 가봤습니다. 광명시에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면적이. 근데 놀랍게도 태양광이 한 장도 없어요. 붙이기만 하면 되는 태양광을 일본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지붕에 태양광이 가득합니다. 사용하는 전기 45%를 태양광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우리나라 공장들은 왜 태양광을 안 할까? 딱 원인은 하나요.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돈 들여서 대체 에너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은 대체 에너지 비율이 22%예요. 우리는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탈탄소화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태양광만 한다? 풍력만 한다? 이것은 아니죠. 전기료입니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지금 OECD 국가 10위를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싼 전기, 수출을 위해서 싼 전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수출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싼 전기를 공급해주면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거는 바뀌어야 되죠. 감사원이 2013년 감사원을 했습니다. 한전을 감사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이익으로 측정해 한전이 입은 손해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3억이 된다.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된 주요 원인이다. 이걸 먼저 고쳐야죠. 지금도 안 고치고 있잖아요. OECD까지 말한다. OECD에서 이런 말이 있다. 한국의 전기료 체제가 복잡하다. 이걸 개선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기료가 너무 싸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해결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전기료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마다 대체 에너지 의무화 비율을 둬야 돼요. 저는 40% 50% 너희들 공장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LNG로 하든 태양광으로 하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태양광 광풍이 풍력 광풍이 온 나라를 국토를 파괴하는 일은 멈추게 됐고요. 근본 치료가 잘못되어 있죠. 아까 나왔던 그림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시면 산업용 전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외국은 전기 소비가 늘지 않고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기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근본적인 걸 치료해야지만 이게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 소비가 늘어. 그 전기 소비가 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적금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전기만 공급만 하려고 있어요. 이거는 탈탄소 사회로 갈 수가 없죠. 잘못된 이 구조 먼저 고쳐야지만 전기 소비가 외국처럼 줄어들게끔 구조를 바꿔야죠. 전기값이 쌓이니까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이 잘못되어 있다. 전기값이 이렇게 싸죠. 여기부터. 값싼 전기를 소비하면서 공장 지붕에 태양광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기업들을 위해서 농촌을 또 희생시키고 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영암에 강의를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푹 들더라고요.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 슬픈 대한민국 현실 속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기는 공장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 공장에는 지붕에 태양광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농촌의 농민들의 삶터고 생존권인데 농토를 빼앗아 거기에 태양광을 한다? 이거는 농민에 대한 폭력이요. 농촌에 대한 국가의 테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너무나 조용해. 이런 나라가 어디냐? 라는 생각 속에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이 쏟아졌었는데요. 이건 막아야죠.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멈춰야 된다. 분명히 이거는 이 잘못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폭력이다. 잘못된 폭력이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산을 깎고 농촌을 점령하고 산에 풍력을 세우는 이 방법밖에 신재생애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기를 소비하는 도심에 건축물에 공장 지붕에 도로에 철도에 태양광을 하면 돼요.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기업이에요. 사용하는 전기 100%를 지붕의 태양광으로 이용합니다. 지금은 아리베 국제 많은 기업들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지만 이제 수출이 가능하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 에너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도 불가능하죠. 근데 왜 많은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왜 저렇게 지금 산에 태양광을 풍력을 할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6,000원씩 주면서까지 탄소 배출권을 팔아먹기 위해서 또 다른 전기 장사를 하는 거죠. 자기 공장에는 안 해도 다 탄소 배출권만 사면 되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사면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공장입니다. 태양광으로 가득합니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태양광이 없어요. 여기만 있네요. 없잖아요. 인천 산업단지입니다. 물류단지예요. 최근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작년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태양광이 어디에 있나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지붕 면적은 이렇게 큰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붕이 약한가요? 아니잖아요. 최근에 지어졌는데. 이거는 여러분 태양광을 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도를 만들면 돼요. 의무화하면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3만 깎죠. 물류창고의 고도화, 대형화. 요즘 온라인 택배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2011년 3주에서 얼마 늘었냐면 2010년 65조로 늘었어요. 택배업도 2001년에 2,700억에서 지금 2015년에 4조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창고들이 어마어마한 대형화가 되잖아요. 얼마나 커졌나 보세요. 4층 빌라 5층인가? 1, 2, 3, 4. 그런데 이 빌라가 여기 조그매요. 얘가 얼마나 큰 거예요? 아주 공룡이에요, 공룡. 근데 지붕에 태양광 하나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리고 산만 깎으면 돼요? 산 태양광만 해서 전기 공급만 해주면 되나 이들 쓰라고요?
아니죠. 태양광벌레 보세요. 산으로 이 극경진 사진 산으로 올라간 태양광벌레. 이면적이 클까요? 이면적이 클까요? 이면적이 더 넓어요. 근데 이거 남겨두고 왜 산만 깎어? 말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지어진 용인에 있는 물리성법입니다. 산을 딱 절개했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대형 산불 2개가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지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임춘택 원장이 한 신문에 이런 기고문을 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전기 100%를 태양광으로 한다면 4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100기가와트는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건축물, 도시 건축물로 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100기가와트입니다. 도시의 건축물만으로 100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근데 자, 문재인 정부가 2030년 목표가 얼마예요? 20기가와트예요. 2040년에 신재생 에너지 목표가 20기가와트예요. 그리고 2034년에 19기가와트 2034년에 19조 추가. 이게 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밑에 잘못 봤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가 58기가와트. 2040년 58기가와트입니다. 그 다음에 2034년에 57기가 총 합해서 77개예요. 이걸 위해서 미친듯이 지금 온 산과 바다를 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건물만으로도 얼마를 할 수 있어요? 100기가와트 할 수 있어요. 지금 2030년까지 58기가와트 하겠다는데 도심 건축만으로 100기가와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농지를 파괴하는 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공장과 창고 지붕이 약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에 공장 창고에 태양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자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공장들은 지은 지 오래돼서 지붕이 약해서 그 태양광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는 면적이 적다, 양이 적다라고 주장해요. 아니요, 뭐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주 가벼운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만 아니라 벽면에도 태양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술이 좋아져서 투명한 태양광 유리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도로가 무지 많죠. 세계 4위에. 그 다음에 철도도 많죠. 댐과 저수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면 대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장이 약해서 태양광 못한다고요? 축사해도 합니다. 축사해도 가능한데 공장 지붕에 못할까요? 공장은 더 튼튼하죠. 왜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거운 유리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건데요. 여기 이게 지난주 찍은 지 며칠 안 됐어요. 영동우수인데요. 여기 보면 물리창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는 태양광이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다 비어 있잖아요. 더 큰데. 도로와 지붕에 하면 되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자, 태양광이 무거운 이런 유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가벼운 게 있습니다. 방막형 태양광. 바로 이겁니다. 이게 태양광이에요.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집니다. 첫 번째 가벼워요. 두 번째 뭐예요? 휘어져요. 휘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곡면도 가능. 곡면에도 보시죠. 가벼우니까 이런 지붕에 주택에도 다 올라갈 수 있죠. 공장 지붕에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곡면입니다. 이태리입니다. 이렇게 곡면에도 어디든 그냥 차양, 햇빛이 드는 차양에서 다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든 가능하죠. 그래서 공장 지붕이 약해서 불가능하다? 그건 핑계일 뿐이죠. 자, 이건 벽면입니다. 서울시 영창동에 있는 청년주택이에요. 벽면에 태양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벽이 어디냐면 남쪽이 아니에요. 서쪽이에요. 햇빛이 들지 않는 서양이에요. 근데 지붕의 태양광을 효율을 100으로 잡았을 때 햇빛이 들지 않는 이곳에 태양광이 얼마 효율이 나오냐면 52%가 나와요. 햇빛이 들지 않음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동서남북 모든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붕 면적보다 벽면이 더 많잖아요. 도심의 모든 건축물들의 지붕광, 지금 지붕광이라고 했죠.
지붕에 그다음에 벽면을 이용한다면 농촌을 파괴할 이유가 없어요. 바다의 태양광 풍력할 필요가 없어요. 도심에서 충분히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죠. 중국입니다. 벽면을 이용하잖아요. 중국이에요. 벽면의 태양광들을 쫙쫙 다 사용하죠. 중국입니다. 가능하잖아요. 신기하네. 중국은 하는데 왜 우리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제도가 없어. 중국은 5만 명이 들어가는 대도시를 솔라시티로 태양의 빛 전기로 다 하는 것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에 가서 부산 가덕도에 가서 가덕도 바다를 보며 가슴이 설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가슴 설레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이런 꿈을 꾸며 가슴 설레는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좀 슬프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와형 태양광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태양광이고요.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만든 태양광 기와 지붕을 얹은 집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기와예요. 근데 태양광 기와예요. 기존 태양광 기존 기와에다가 얹어도 되고 이걸로만 또 얹어서 지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가 여기에 전기 모듈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연결하게 돼 있죠.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과 바다를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죠. 스페인입니다. 벽면에 태양광을 하고 있죠. 벽면에 태양광을 가입해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에 색을 입힙니다. 태양광에 무늬를 가끔 놓습니다. 시꺼먼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양광에 무늬를 넣어요. 다양한 디자인을 하죠. 그렇다면 건축물에 다양한 이용을 해서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투명 실리콘 전지를 발견했어요. 태양광은 빛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시꺼맸어요. 그런데 투명 실리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 유리를 통해 태양광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한 발전 시대가 오는 거죠. 저는 이런 꿈을 꿔봐요. 그리고 요즘 유리 건물이 많으잖아요. 그런데 투명 유리 태양광을 통해서 설치한다면 오늘 가슴 설레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걸 꿈을 꿔야 되는데 이미 기술이 개발됐어요. 바로 정부가 이런 바로 이런 것을 기술 투자를 해주고 이걸 빨리 상용화하는 것. 그러면 환경을 훼손할 필요 없죠. 이 땅의 환경은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께서 얼마 전에 시간 앞바다갔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년 동안 48조 5천억을 퍼부어서 원전 5기, 신형 원전 5기인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단지를 만들겠답니다. 여기 전부 다 뻥이에요. 자, 바람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불어야 하지만 8.2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24시간 불어요? 전기 발전율은 30%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30%를 따지면 얼마예요? 3824, 2.4기가밖에 안 돼요. 원전 2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10년 동안 48조 5천억을 넣어서 8.2기가 전기를 생산하겠다. 더 재밌는 뉴스를 찾았어요. 베트남 뉴스입니다. 베트남은 작년 2020년 단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 48조 5천억을 퍼부어 8.2기가와트 전기 생산하겠다는데 이 기사에는 베트남은 2020년 1년 동안 지붕 태양광만으로 9기가와트를 설치했답니다. 단 1년 동안. 기사를 읽어보니까 9.5기가와트를 설치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게 정답일까요? 돈이 어떤 게 더 적게들까요? 이게 적게들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빨라요?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전기를 더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건 바로 지붕 태양광이에요. 해상 풍력 설치해놓고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끌어와야 돼요. 송전탑으로요. 그런 국가가 사업자들이 풍력 발전기를 세우지만 전기를 끌어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한전이 해야 돼요. 한전이 그 바다 끝에서 또 끌어오기 위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제는 해안가마다 그 아름답던 해안가마다 전부 송전탑으로 뒤덮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송전탑으로. 저는 그게 슬퍼요.
어느 게 더 좋을까? 16만 48조 8.2가 1년 만에 9.5기가까지 베트남 지붕 태양광. 어느 게 더 나은 것인가는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고속도로 주변에 방백 태양광이 존재합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여기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고속도로변의 태양광입니다. 방백 태양광.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많아요. 도로 끊임없이 자고 나면 새로운 도로가 생기죠. 필요 없는 도로, 사업자를 위한 도로를 만들어서 텅 빈 도로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에. 지금도 도로가 만들어져요. 지난주 찍었으니까. 얼마나 도로가 많은지 보시죠. 2013년 환경부가 만든 통계인데요. 자, 한국의 고속국도 밀도는요. OECD 평균의 7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도로 많아요. 근데 도로가 고속국도만 있나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총 10만 킬로가 넘어요. 10만 6천 킬로. 지금 이게 2013년 통계니까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겠죠.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도로의 방음벽, 방음터널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경사 성토면을 이용한다면 농촌은 훼손할 필요가 없죠. 방음벽.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방음벽에 태양광 본 적이 없어요. 하면 되는데. 방음터널입니다. 태양광 오는 보시나요?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영동수로에.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태양광입니다. 이거 세종시에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다 통배놨잖아요. 또 다른 방법. 고속도로 유의지에 있는 작은 입각판들. 저는 이거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그래. 이 유의지에 햇빛을 하는 방향을 깎은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그 면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면적이죠. 도로변 유의지에 꽂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가드레일 이용한 가드레일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대형 태양광을 이런 식으로 기대형 태양광 꽂는다면 정말 많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죠. 대전 세종관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다니면서 자전거도로 지붕에 태양광. 제가 지난주에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뭘까요? 고속도로 때 전부 송토했잖아요. 거의 다 송토면에 놀고 있는 유지의 태양광입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환경에 손이 없잖아요. 이미 버려져 있는 땅이니까. 얼마나 멋진가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면 돼요. 가능해요. 우리가 도로 무지 많아요. 그럼 이 도로를 먼저 이용해요. 이렇게 이용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산을 깎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농지에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도로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차역을 보시죠. KTX 광명역 보니까 통교에 있습니다. 역상. 기차역, KTX역 지붕에 다 통교에 있잖아요. 포항역에는 지붕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비어있죠? 우리나라 철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에 다 있잖아요. 철도를 이용한 태양광. 자,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의 고속철의 지붕에 태양광을 치워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뺐죠. 철도 유의지, 철도 방음벽을 이용한, 철도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우리는 기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는 내가 하늘을 볼 수 있지만 기차는 옆면만 보잖아요. 그러면 철도에 지붕을 씌워도 상관없죠. 또 많은 철도 역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나요? 소음 때문에. 방음터널을 만들면 소음 피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소음 피해도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그 고속도로변의 경사 성토면에 태양광하듯이 철도 성토면도 얼마나 많을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 무지 많아요. 찾으면 댐과 저수지들이 많죠. 그래서 환경 피해가 빛이 일조량이 수면에 들어가는 한에서만
댐과 저수를 이용한다면 환경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을 하는 도로와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송전탑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송전탑을 세우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 없고 먼저 바다 끝에 완전 바다 끝에 석 하나를 세워서 끌어오느라고 전기가 손실될 필요도 없죠. 신안 앞바다에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신안 앞바다에 8.2기가와트의 풍력 발전기를 세우면 풍력 발전기 몇 개가 될까요?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정도 세울 것 같아요? 8.2기가와트의 전기를 세우려면 풍력 발전기 한 몇 개를 꽂아야 8.2기가와트 될까요? 1000개? 네? 응? 1000개. 1000개가 넘습니다. 산지 풍력이 이번에 갔더니 큰 용량이 얼마냐면 아까 그 영양에 물어봤어요. 거기 관계자들한테 사진 찍으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량 얼마 했더니 요게 저쪽에 있는 거, 요 옆에 있는 단지보다 큰데 요게 3메가와트랍니다. 풍력 발전기 하나가. 그런데 해상 풍력은 더 커요. 그래서 최대 얼마가 용량이 나오냐면 8메가와트가 나요. 근데 8메가와트니까 8기가와트가 되려면 그거에 곱하기 1000을 해야 돼요. 8.2니까 1000배가 훨씬 넘게 1200개. 진짜 1000개가 넘는 거. 그러면 자, 신안 앞바다에만 몇 개를 꽂아야 돼요? 1000개.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 발전기를 세웠어요. 신안 앞바다에. 그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어디서 잡을까요? 죽음. 그 다음에 그 전기 끌어오려면 바닷가에 바다 올 동안은 물속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바다에 나와서 바닷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닷가에서부터는 풍전탑. 송전탑으로 가야 돼요. 신안 앞바다에 당진, 그다음에 인천 구럭도, 인천의 옹진, 그다음에 당진, 태안, 그다음에 여기 그 신안, 여수, 통영, 부산까지 전부 지금 해상 풍력이 지금 좀 깔립니다. 우리의 바다는 전부 다 풍전탑. 지금 온 산마다 전부 송전탑인데 이제 바다까지 전부 송전탑으로 다 밀표되어 있어요. 이러면 알아. 지금도 송전탑이 많아서 온 산나라가 송전탑이 깔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난주 영암에서 강의할 때 영광군에 있는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 마을의 문제는 송전탑 문제입니다. 한전이 앞으로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근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신안의 앞바다에 많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가 통과할 송전탑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송전탑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이 영광을 통과한다는 거죠. 영광만 통과하겠습니까? 온 도시도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난리를 치겠죠. 어떻게 될까 이놈의 나라 미래는. 그래서 지난 겨울엔 강원도 동해에서 가평으로 해서 홍천, 영월 통과하는 그 태양광 문제를 해서 그 주민들이 반대했죠. 서촌에 갔다 이거 신서촌 하렴 있다는 거고요. 이런 홍천 주민들이 이렇게 작년 겨울에 추울 때 시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KBS 환경 스페셜에서 왔더라고요. 방송 환경 스페셜 하라고 첫 번 방송했죠. 근데 며칠 전에 KBS 환경 스페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영주댐 영주댐 방송 하나 만듭시다, 같이 만듭시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주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급하지도 않고 이미 다 아는 방송이고 그 방송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민 반응도 없다. 중요한 건 지금 태양광이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만들고 싶대. 자기도 하고 싶대. 그런데 우리의 국장 보고해야 된대. 그래서 결제를 받아야 돼. 답이 없어 지금 30분 동안. 결제가 안 난 거죠. 정부의 눈치가 보이겠죠. KBS에서. 못하겠죠. 자, 고속도로 방음벽에 태양광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죽어가는 것도 줄어들겠죠.
이제 말 거의 끝났습니다.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을 한답니다. 갯벌도 보내고 바다에 수상 태양광을 한대요. 근데 수상 태양광 봤어요. 여기 해수죠. 전문가들 잘 찾아봤더니 해수면 위의 수상 태양광은 아직도 검증되지 않았다 나와 있어요. 해수면 염분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철근도 부식되고 다양하죠. 그런데 지금 하겠단다. 근데 그 6조 6천억이라고 저 자료가 나왔던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상 태양광 하지 말고 33.9km 얼마나 길어요? 이 폭이 150m. 그러니까 거기 비어 있잖아요. 이게 4차선입니다. 스마일건 방주에 여기 4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2차선이 또 있어요. 여기 비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어요. 여기에 33.5km 시아오입니다. 시아오가 11km밖에 안 10몇 km인데요. 해수유통을 해서 살아났죠. 어차피 해수유통 김에 조력발전소를 펼쳤습니다. 4,500억을 들였어요.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기중에 가면 풍력이 있고 풍력 밑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바로 33.9km 새만금 방조제에다가 조력발전소 3개를 세우면 돼요. 그러면 바닷물이 바로 새만금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밑 풍력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그 밑에 태양광을 깐다면 바다는 수도로 살아나고 새만금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왜 해야 돼? 이런 사기. 작은 국토에 대한 효율적 이용은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급하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급하답니다. 그래서 농촌의 태양광 어쩔 수 없답니다. 바다의 풍력 어쩔 수 없답니다. 산지 풍력 어쩔 수 없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지금 이거는 뭔데? 삼척에 짓고 있는 이 화력발전소는 뭔데요? 신서춘 화력 이제 다 완공됐나요? 7기의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신서춘 화력 준공이 2021년, 그 다음에 고성 화력 화력이 2021년, 그 다음에 강릉 안인 화력 2023년 완공, 그 다음에 삼척 화력 2024년 완공입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안 했잖아요. 한번 지어지면 2030년, 앞으로 30년 동안 가동을 해요. 탈석탄 사회로 간다면서 지금 짓고 있는 걸 허가하는 건 이웃기는 뭡니까? 이율배반적인 이 정부. 저는 해결책이 뭘까? 해외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개발업자들의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에 필요한 곳에 계획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민 주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주민 주도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에 그 이익, 전기 생산한 이익이 기업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에 돌아가게끔 하는 지역 주도형이 필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이죠. 알고 있잖아요, 이 정부는요. 전기가 필요한 곳에 분산형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경기연구원에서 보고서 아주 잘 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허가를 받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난개발 점소지형 개발이 이제 그만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풍개발 방식을 만들자. 태양광 풍력 발전의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합력의 원칙과 합의에 기초 국가 계획이 필요하다.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한 건 동의하지만 산지 등 환경 자원을 손하면서까지 태양광 풍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주거와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양광 풍력은 우리가 나갈 방향은 맞다. 근데 도시 내의 태양광 풍력 자원 부족으로 경제성을 앞세운 산지 지역의 무분별한 이 충돌 현상은 이제 그만두고 여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이나 이미 훼손되거나 환경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하고 산지 지역은 농지도 포함되겠죠? 최후의 대상으로 선정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도시, 건물, 내비두고 있죠. 그리고 산지와 농촌 먼저 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죠.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정말 이 나라는 말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산을 깎아서 농지를 다 깔아요. 마치 미국에서 사막에 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린 땅이 작잖아요.
우리 산이 사막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에 맞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명박 씨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대양 사업이 강 살리기다. 그래서 녹색 뉴딜이라고 했죠. 그러나 썩은 물을 만들었어요. 독특하게 범죄로 결론났어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역시 겪어봐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결론은 뻔해요. 독특하게 범죄일 뿐이에요. 대기업 재벌 주머니 채워주는 거예요. 4대양 파괴를 했던 이 재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태양광을 한다고 했고 풍력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 거죠. 산바다 농지 아니면 상관없이 없는가? 아니요,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방음벽에 방음터널에 성토면에 공장 창고 지붕에 벽면에 하면 돼. 가능합니다. 자, 공장 보온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지붕에 정말 태양광을 꽉 찼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거죠. 이겁니다. 좀 전에 여기에요. 요게 요겁니다. 태양광 꽉 차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옆에 고속도로 송토면에 태양광으로 쫙 가요. 여기에 방음벽도 하게 되고 이쪽이 그것도 유지랑 방음 터널을 만들어낸다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송전탑도 필요가 없어요. 전기 손실도 일어나지 않죠. 환경도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국토를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할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대기업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심 건축물들은 건축물마다 다 지붕의 모양이 다 달라. 거기에 맞는 규격이 양이 다르죠. 재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히 간척지 10만 평, 20만 평, 뭐 몇만 평, 몇백만 평씩 해야 돈벌이가 되죠. 그러니까 간척지를 좀 쫓아다니고 있어요. 돈벌이 위해서. 도심 건축물의 지붕은 중소기업형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밑에 윗볼만이들하고 재벌들하고 입맞은 짝짝꿍이 있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전기가 필요한 도심의 건축물, 도로와 철도에 상가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죠. 이제 제가 이제 할 말씀 다 드렸는데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전국의 현실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의 벌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4대양 사업 때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영양, 주민들 만나오고 저 완도까지 가서 완도 주민들의 그 아픔을 하소연을 듣고 영암, 무안 얼마 전 전남도의에서 한 장흥 주민이 이 사진은 아빠가 안 담았는데요. 장흥에 갔어요. 전남도의회 그 주민 토론회에 와서 눈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장흥에 갔다가 장흥에서 강의를 마치고 거기 직접 찾아갔습니다. 1시간 기다렸어요. 시내에서 꼬불꼬불꼬불해서 올라가는데 산꼭대기로 장흥의 시골에 1시간을 올라갔어.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지? 그랬어요.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될까? 가봐야 뭐 별게 있을까? 그런데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는 거지? 그분의 외침이 이해가 됐어요. 1시간을 꼬불꼬불 갔는데 산 정상 꼭대기에 태양광이 깔려있는 거야. 아니 그 산골 마을에 그들이 필요한 전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한 전기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장흥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 되니까 그 수몰민들을 위해서 장흥산 산꼭대기에 대체 농지를 만들어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수몰돼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 살아가는 산골 마을인 거예요. 산꼭대기 마을. 근데 그 꼭대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 축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버섯 축사, 곤충 축사가 태양광을 하겠다고 수십 동을 꼭대기에다 지어놨어요. 그걸 허가해주는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다.
그걸 전기를 거쳐 나간다고 그걸 전기를 받아주는 한전이나 이 나라가 미쳐버렸어. 지금 나라가 아니 나라가. 전남 노인의 한 노인네가 이렇게 외치더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할아버지가 이게 나라니. 내가 돈이 있으면 나 이 나라 떠나고 싶다는 거야. 이민 가고 싶다는 거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없고 대책이 없이 아무리 전기가 필요하다고 온 나라 온 국토 환경을 파괴하는 이 법제가 가능할까? 그리고 다들 치우고 갈까?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지개가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들에게라 하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 이 지구는 우리 세대도 누릴 권리가 있죠. 우리가 누립니다. 근데 너희 후손들, 바로 후손들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만 이 지구를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미래 세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나만 소비하면, 내가 돈이 있다고 소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로 인해서 지구가 망가진다면 그것은 죄죠, 범죄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지구는 우리만에게 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내가 내 발로 기어 올라갔던 산 꼭대기,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네 발로 기어 올라갔던 그 꼭대기는 인간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아니라 사냥이 뛰어놀아야 되고 담비가 뛰어노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산과 바다와 농지를 다 파괴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촛불 정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명박보다 박근혜보다 더 심각한 폐악한 정권입니다. 이제 이거는 개선되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면, 산과 바다 농지가 아니면 태양광을 할 거 없고 풍력할 곳이 없다라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어도, 농지가 아니어도, 산이 아니어도 전기를 생산할 곳이 지붕에 있어요. 벽면에 있어요. 도로에 있어요. 철도에 있어요. 어디 찾아보면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더 경제적이고 더 빠르고 더 많은 전기를, 환경도 훼손하지 않고 송전탑도 필요 없는데, 지금의 정책은 바로 재벌을 위해서 우리의 국토를 그들의 돈벌이도 넘겨주고 있는 잘못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